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하도록 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서 논의를 했지만 합의가 나오지 않았고, 의사협회는 오늘까지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의협에서 언급한 특단의 조치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연결식이 부인 홍나희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고인의 운구 행렬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공간들을 돌면서 마지막 이별을 고할 예정입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과의 외교의 문이 열려 있고 언제 어디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잇따라 난 대형 산불이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한 주민들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숙박시설들이 동나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어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 국정감사에서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단 하루 만에 곧바로 감찰에 착수한 겁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으로 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 대한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 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추 장관은 이 발언 하루 뒤 곧바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으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합니다. 지난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를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건 담당 변호사가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한 경력이 공개됐고 부실 수사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반박했습니다. 책임자였던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 의뢰인이 소극적이고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수사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수사 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좌 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오늘까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진료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마디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이자 압박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범의료계 투쟁위원회가 어제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응시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사협회는 어젯밤 입장문을 내고 당장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는데 정부는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국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추가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대하며 지난 9월 마감된 국시에 원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방침을 바꿔 다시 응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가 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지난 25일 세상을 떠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연결식이 이 시각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시쯤 연결식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발인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건희 회장의 운구 행렬은 생전 고인의 애정이 담긴 공간들을 돌면서 마지막 이별을 구하게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황예린 기자,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현재 연결식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뒤로 보이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에 있는 빈소에서 회장의 연결식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의 유족들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삼성 측은 회장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치러지다 보니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고인의 운구 행렬은 어떤 곳들을 거치게 될까요? 일단 운구 행령은 1시간쯤 후인 8시 반쯤 운구차가 장지로 떠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회장과 인연이 깊었던 장소들을 거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경기 화성 사업장입니다. 화성 사업장은 고인이 생전에 마지막까지 챙겼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수원 사업장과 기흥 반도체 공장도 언급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고인의 자택이나 회장의 집무실로 자주 이용된 이태원의 승지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과 부인 홍 여사의 애정이 담긴 리움미술관도 운구차가 거쳐갈 곳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어제 서초 사옥에 운구 차량이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해서 서초 사옥도 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족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기로 한 만큼 화성 사업장 한 곳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운구차는 연결식이 끝난 뒤 바로 장지로 옮기고 영정사진을 실은 차량만이 돌아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장지는 어디로 정해졌는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일단 장지는 수원에 있는 가족 선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친인 고 이병철 선대 회장과 모친 박두울 여사를 모신 에버랜드 인근에 있는 용인 선영도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이런 일정 모두 삼성 측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우리가 반중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반중 전선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 재단이 한미 동맹의 미래와 미중 전략 경쟁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이 열려 있고 언제 어디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w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was very focused on the peninsula. This was a relationship that was very focused on.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미국은 한국의 제1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일본과 인도, 호주 등과 협의 중인 이른바 쿼드 플러스 구상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입니다. Military alliance against China, then I think that will pose a very existential dilemma to us.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기념한 성명을 내고 가장 지독한 종교 자유 박해 국가로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꼽았습니다. 비판의 초점이 중국에 둔 성명이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막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흑인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유세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격전지로 향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6대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주를 시작으로 위스콘신주와 네브라스카주에 이르기까지 하루 3차례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격전지 조지아주로 향했습니다. Get your kids back to school. And you know what else? I'm also getting your husbands. They want to get back to work, right? They want to get back to work. We're getting your husbands back to work. Anger and suspicion are growing, and our wounds are getting deeper. I know this country. I know our people. And I know we can unite and heal this nation. 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선 멜라니아 여사가 오늘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단독 유세를 시작하는 등 선거를 꼭 일주일 앞두고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에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격전지 플로리다 나라가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Donald is a fighter. He loves this country and he fights for you every single day. If we vote like never before, then we will elect Joe Bide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ll elect Kamala Harri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사전투표 참여자가 지난 2016년 대선 때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사전투표가 시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서도 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30여 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전역의 사전투표 참여자는 7천만 명으로 4년 전 총 사전투표수 5,830만 명을 크게 앞질렀고 전체 투표수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층과 흑인들의 참여가 늘었다고 이곳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견 민주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 당일 공화당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몰릴 수 있다며 예측과 관련해선 신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뉴욕에서 친트럼프 시위대와 반트럼프 시위대가 충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대선이 끝난 이후에 혼란과 불안이 클 것으로 미국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기 구입과 생필품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대선 이후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총기를 구입하거나 식료품과 화장기 등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아예 먼 곳으로 떠나거나 맞춤형 벙커까지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최악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적절성 논란을 빚었던 새 연방 대법관 인준안 표결. 어제 가결로 결론이 난 거죠? 네, 에이미 코니 베럿 미 연방 대법관 인준안이 찬성 52, 반대 48로 하루 전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대한 날이라며 환영했고 베럿 대법관은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베럿 대법관 취임으로 미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 우위 구도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대선 일주일여를 앞둔 인준으로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유리한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또 미국 대형 산불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잇따라 났는데 허리케인급 속도에 방향을 알 수 없는 강한 바람을 타고 이틀째 번지고 있습니다. 황급하게 현장에서 빠져나온 현지 주민들은 그야말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산불이 산등성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집니다. 붉은 화염 속 뿌연 연기는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은 순식간에 인근 주택가를 위협했습니다. 하루 반나절 만에 서울 여의도의 15배가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어바인 지역 일대에도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is fire is going to continue to cross and encroach upon the homes in multiple areas. So our priority right now is getting people evacuated and out of the path of the fire. 주민들은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어바인 인근 숙소들은 금세 만실이 됐습니다. He packed us some water, a little bit of snacks we may have had, and just some clothes, and our dog Coco and her food. 같은 날 리버사이드 카운티 코로나 서쪽 끝자락에서 발화한 블루리지 산불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27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주택 10채를 포함해 62제곱킬로미터를 태웠지만 공식적인 진화율은 0%입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센타이나 강풍이 곧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에 산불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학교 안에서 터진 폭발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네, 어제 오전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의 한 이슬람 학교 내부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사망자는 최소 8명, 부상자는 136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누군가 플라스틱 가방을 갖다 놓은 뒤에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탄은 5kg 이상인 걸로 보입니다. 부상자들 중에 일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망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는 테러리스트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범행 배후를 자처하는 조직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폭발이 발생한 페샤와르 일대에서는 파키스탄 탈레반 등 이슬람 무장 반군의 공격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대만 무기 수출입니다. 미국이 추가로 대만에 더 팔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가 최근에 2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781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미 국무부는 2조 400억 원에 달하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26일 승인된 무기는 보잉사의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 100대인데요. 한 발사체에서만 지대한 미사일 4기가 발사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통일에 저항하면 결국 죽음의 길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늘어난 가정 간편식 관련 소식인데요. 소비자원이 지난달 가정 간편식 42개 상품의 가격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별로 조사했는데요. 대형마트에서의 가격이 편의점보다 26.9% 저렴했고 백화점보다 13.1% 낮았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맛있는 오뚜기 밥이었는데요. 슈퍼마켓에서 1,890원이었고 대형마트에서 978원으로 대형마트에서 48% 저렴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관련 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항목을 12개로 늘리고 5.18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 연내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조기 퇴진론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5선의 조경태 의원이 비대위의 지도력은 한계를 보여 새 출발이 필요하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당대표를 맨날 바꿔 당이 쪽박을 찼다며 지도부 흔들기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대법원 의결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관리에 따라 노 후보자는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이 평균 170만 원 가량으로 정규직 월급과의 차이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 가장 크게 났습니다.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집계된 수치인데요. 비정규직 임금은 1% 줄고 정규직 임금은 2%가량 늘면서 차이가 152만 원 가량으로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시 휴직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서 이듬해 보험료를 많게는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고 진료비 자기 부담액도 늘리는 내용인데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진 면세점들을 위해서 시중에서 재고품들을 팔 수 있도록 허용이 됐었는데요.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시작된 착륙은 하지 않는 관광 비행을 할 때도 면세품을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였는데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아이를 팔겠다는 글이 또다시 올라와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10대 중학생의 장난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등학생인 언니의 휴대전화로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중학생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명동 예술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어진 지 80년이 넘는 건물인데 4층 천장과 벽체 일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2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던 춘천의 옛 미군 기지에서 이번에는 기름통 수십 개가 땅속에 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또다시 부실 정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시는 민간 검증단을 꾸려 기름통 매립 경위를 밝히고 정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친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 교황청 200만 대사의 이임 예방식에서 전달이 된 메시지였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는 해당 날짜와 장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정부가 오늘부터 운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여행을 가지 않도록 여행지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중단이 됐던 영화관 입장료 6,000원 할인권 행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에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배포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과 관련한 청와대의 답변을 보고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오는데요. 앞서 전해진 소식이었죠. 일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면서 면소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충청, 호남 지역에선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전주 13도, 대전 11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긴박한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은 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함께 음주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붙잡았습니다.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준욱 기자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이를 본 시민이 유턴해 해당 차량 옆으로 다가갑니다. 옆으로 갔는데 제네시스 차량분이 안에서 막 고개를 이렇게 막 흔들더라고요. 막 술 먹은 사람처럼.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신호가 바뀌자 속력을 내더니 차선을 넘나듭니다. 맞은편에서 경찰차가 나타나자 추격하던 시민이 전조등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냅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도 덩달아 속도를 올려 달아납니다. 추격 차량이 옆으로 붙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합니다. 결국 경찰차 2대가 재빨리 차량 앞뒤를 막아섭니다. 약 4km에 달하는 추격전은 고속도로인 자유로 진입 직전 끝났습니다. 아예 자유로까지 들어갔으면 큰 사고 날까봐 저는 그래도 제 차 뭐 박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우선 어떻게 세웠죠. 저도 최대한 안 박게끔. 해당 차량 운전자는 55살 A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법원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장로 김모 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서울 성북구청에 교회 CCTV를 요구하자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미국의 수학능력 적성 검사인 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의 행동이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20대가 80대 치매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괴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21살 A씨는 그제 새벽 같은 병실을 쓰는 치매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못 움직이는 사람을 부축해줬는데 저리 가라며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의회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시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회기를 소집했습니다. 프라윷 찬오차 태국 총리의 퇴진과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태국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물대포까지 동원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시위대와 잇따라 충돌하고 있습니다. 프라윷 총리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결 금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해 시위대를 진압하려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전국 혼란이 심각하다며 태국 의회 특별 회기도 요청했습니다. 프라윷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หลายครั้งถึงแม้ว่าการชุมนุมนั้นจะเป็นไปด้วยความเรียบร้อยนะครับแต่บางแห่งก็ยังมีความรุนแรงเกิดขึ้นอยู่ปฏิบัติในสิ่งที่ไม่สมควร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นั้นผมก็เป็นห่วงตรงนี้นะครับรัฐบาลก็มีความเห็นชอบร่วมกันจนทำให้เกิดการประชุมในวันนี้นะครับแล้วก็เราไม่อยากให้เกิดการปะทะกันไม่อยากเกิดการจราจรในบ้านเมืองนะครับรัฐบาลมีหน้าที่ในการที่รักษาสิทธิ์ของคนไทยทุกคนทั้งประเทศนะครับซึ่งมี70ล้านคนเนี่ย 태국 의회는 프라윷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틀에 걸쳐 특별 회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프라윷 총리가 시위대 요구대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말도 들어보시죠. ท่าน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ท่านคืออุปสรรคสำคัญ และเป็นภาระของประเทศท่านลาออกสิครับ
ท่านลาออกนะครับทุกอย่างจะจบลงด้วยดีขอบคุณท่านประธาน 하지만 의회에서도 왕실 개혁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원 의장은 민감한 발언을 하면 의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왕과 정부를 지지하고 군주제 수호를 외치는 왕실 지지자들의 맞불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태국의 정국 혼란. 동남아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태국 의회가 시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특별 회기를 소집했지만 사실상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틀 동안 특별 회기가 열렸는데 여당하고 야당하고 본인들 입장만 사실 되풀이했고요.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물론 야당은 이제 총리 사임하고 왕실 권한 제한을 요구를 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 한 가지 특별한 소식이라면 어젯밤 의회에서 야당 의원이 자해를 하는 소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위하는 학생들이 다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해를 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는데 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태국의 왕실 개혁 문제는 그동안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됐어요. 그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요. 총리 퇴진 역시 프라유 총리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개헌 문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시위대의 요구 어느 정도까지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프라유 총리가 11월 1일부터 헌법 개정을 위한 회기를 다시 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어제 이야기로는 그 개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워낙 의회 내 구도가 지금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원도 3분의 1 이상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상원은 전체는 지금 왕실을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이 상태로는 시위대가 바라는 개헌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11월 1일 개헌을 위한 회기가 열릴 때까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거리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의회가 그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얼마나 압박을 받을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시위대 그리고 왕실 지지파와 시위대 사이의 폭력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반정부 시위대는 한 3개월째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왕실 지지파 시위대들이 또 거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치하는 양쪽 입장이 거리로 나와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유혈 사태라든지 심각한 이제 폭력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이런 폭력 사태가 거리에서 일어난다면은 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또 무력 진압할 명분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76년에 민주화 요구를 묵살한 사태도 있었고 92년에도 있었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도 또 한동안 계속 이런 충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전혀 새로운 상황은 아니고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태국의 이번 반정부 시위는 교복을 입은 10대부터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같은 청년들의 분노가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굶주림의 표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태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외침이 앞으로 어떤 태국을 만들어 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이었고요. 장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장모의 동업자가 최근 검찰에 나와서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간 승은의료재단의 공동 이사장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공동이사장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구모 씨입니다. 이 재단은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은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3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당시 구 씨를 비롯해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달랐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목록을 보면 최 씨는 검찰 수사 때 전화조사만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최 씨가 공동이사장을 그만둔 2014년 5월까지의 부정수급액도 10억 원이 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 씨는 책임 면제각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4년 5월에 작성됐는데 병원 운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하는 각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 씨의 옛 동업자 구 씨를 조사하며 최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포함한 윤 총장의 가족 또는 측근과 관련된 4건의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최 씨가 무혐의를 받는 데 근거가 됐던 이 각서,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 동업자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업자가 쓴 각서가 정말 맞는지 또 최 씨가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게 사실인지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책임면제 각서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2014년 5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에 대해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민영사적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성자는 최 씨와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이었던 구모 씨로 나옵니다. 구 씨의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각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책임 면제 각서는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죠. 그렇잖아요? 각서를 써줄 입장도 아니고 써줄 필요도 없고. 자신의 글씨체를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필적이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각서에 찍힌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이 역시 병원에 뒀던 걸 누군가 찍은 듯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내에 내 도장을 항상 두고 다녔으니까 그걸 찍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구 씨는 2015년 검찰 조사 때 이 각서는 자신이 쓴 것도 아니고 필적이 다르다고 진술했지만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위조된 것이라는 진술을 다시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이게 위조한 게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 구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각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최 씨는 대리인을 통해 보내온 입장문에서 당시 책임면제 각서를 구 씨에게 직접 받은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구 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후 직접 구 씨 본인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서에 대한 양쪽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앞으로의 수사에서 필적 감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다시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추 장관이 명예훼손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여당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위법하거나 규정이 위반된 사항이 있고 그것이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언론사 사주 만남 등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입니다. 윤 총장을 향해 윤서방파 두목 같다거나 마지막 정치 검찰로 기록될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를 받은 게 맞다며 사실상 검사를 특정할 수 있게 밝힌 걸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지휘권 발동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법적 책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동연 씨하고 몇 명 그렇게 진술만에 근거해서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굉장히 성급했고 또한 굉장히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일부 여권 의원이 틀린 주장을 했다며 법무부 국정감사는 공포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공식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을 요구하는 규탄 대회도 국회 안에서 열었습니다. 두 갈래 전략을 쓰는 셈인데 여당의 방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와 이현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에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피하면서 공수처장 선출 과정에서 최대한 당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수처에 협조했으니 특검을 받으라고 여당을 더 몰아붙인다는 계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법을 내놓았고 민주당과 청와대에 특검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서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오는 오전에도 규탄 대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특검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 이번 이 정권이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특검에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억지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현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조사를 방해했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공수처장 선출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네. 볼썽사나운 다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유례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장관과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수장이 지금 법 해석을 놓고 격돌하고 있거든요. 네. 적법하다, 위법하다, 부하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요.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소 좀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이틀 전 국감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쳤었고 네. 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을까요? 네, 정치적인 유불리를 본다면 지금 여당 야당의 입장에서는 윤 총장 편을 야당이 들고 추미애 장관을 여당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일단 대립각은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측면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정부 여당은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방향에 온당치 않은 검찰총장이었던 것 아니냐. 네.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이제 사실은 임명이 됐던 거죠. 청문회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방탄을 하고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감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국정감사 2번 거치면서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런 상황을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 개혁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대두된 거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감찰이 시작되는데 네. 감찰의 결과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지난주에 했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보고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거나 혹은 비위 사실이 있었는데 덮으려고 했거나 그렇다면 이거는 해임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윤 총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감찰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추 장관의 입장이 어떻게 이제 드러날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여당 의원 일부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을 여당에서 해임하라고 요구한 경우는 없거든요. 통상 야당에서 이건 뭐냐면 인사가 실책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는 길이 되는 건데 야당은 이런 공세를 자주 하지만 여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그러면 물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는 그것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일단 낮게 점쳐봅니다. 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진 사퇴하라는 거죠. 지금 추 장관이 오히려 지금 윤 총장이 지난주에 작심 발언을 내놓을 때 자,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발언도 크게 회자가 됐지만 네. 자,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검찰 조직을 지휘 감독하게 놔둔다면 그 독립성과 중립성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취지의 반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정권의 입장에서 지금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게슈타포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제 권력의 입맛대로 검찰 길들이기를 하는 추 장관은 사퇴가 마땅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을 쭉 드렸지만 여와 야의 관점과 시각이 너무나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을 또 정부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 역시 희박한 상황입니다. 네.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네. 추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했는데 네. 이 중에 특히 한 명 이현 변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네, 임정혁 변호사와 이현 변호사를 네. 내정했다가 어제 결국은 위원으로 추천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원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철회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제 왜 우리 당 추천 몫에 대해서 다른 당이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이거 어쩌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게 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구슬릴 때 자,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후보를 대통령에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비토권이 있지 않느냐. 위원 추천하고 나서 위원회 안에서 다투자. 그런데 사실 지금 2명은 비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추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임정혁 변호사, 이현 변호사 모두 다 보수 성향의 그러한 이제 법조인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현 변호사는 지난 세월호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 추천 인물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석채 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분통을 터뜨리면서 세월호 진상을 조사하는데 내부 위원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라고 성토한 적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현 변호사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현 변호사가 이미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무난하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비토권 행동을 할 것이다. 이거는 대체로 그럴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토권을 법적으로 부여한 것이거든요. 위원회 안에서 2명이 반대하면 이 후보는 추천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되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렇다면 지금 발의해두고 있는 개정안을 오히려 통과해서 어떤 야당의 반대를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없애는 계획까지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발의된 백혜련 안 네. 등을 보면 7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의 동의가 아니라 5명만 동의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는 활동 기간, 위원회가 30일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면 안 되게 기한을 걸어놓고 이때까지 무력화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럼 야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세월로 지금 또 공전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민주당의 결정이 독단적으로 이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영향력을 낮출 것이냐 아니면은 끝까지 국민의힘을 한번 이제 구슬러 볼 것이냐인데 11월 내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죠. 네.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또 하나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특검 도입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특검을 도입하라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고요. 네. 어제 집회도 열고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입장은 같으니까 1차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 아닌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도의 문제라면 여야 정치인이 다 거론되고 있으니까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수처가 이런 사건들을 맡게 하자. 여기 지금 3명의 검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비위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공수처의 업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연 공수처가 설치되고 이 사건을 맡을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있겠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특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들이 생기는데 다만 특검은 특검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협 의원 정도만 개인적으로 자 특검 받으면 직을 걸어라 조영 원내대표한테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건 당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검이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계속 보입니다.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산국회랑 몰리면서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11월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세보다 너무 낮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다만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시세 9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천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3가지 검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기준, 현재 평균 69%인 시세 반영률을 최대 5년에서 15년에 걸쳐 80%, 90%, 10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당정은 이 중 90% 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인 9억 미만 아파트는 세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3년간은 완충 기간을 두고 연 1%포인트 미만씩 천천히 올립니다. 이후엔 연 3%포인트씩 올려 10년 뒤인 2030년 목표치를 채웁니다. 시세 반영률 90%를 적용하면 시세 8억 원인 집의 공시가격은 7억 2천만 원으로 지금보다 1억 5천만 원 넘게 오르는 겁니다. 15억 원 이상의 비싼 아파트는 이보다 빠른 2025년, 9억에서 15억 원 구간 아파트는 2027년에 목표치에 도달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중저가 주택 부담이 커지지 않게 설계했다는 설명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비싼 집이 투기 주범인데 왜 서민 세금까지 올리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봉급쟁이들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하나 단독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지금 그거 올려가면 자기 소득이 사실은 감소되잖아요. 당정도 이런 불만을 감안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안과 함께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현 정부 임기가 1년 7개월 남았는데 10년짜리 공시가격 로드맵을 내놓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사회로 나왔는데 녹록지 않은 현실에 절망을 마주하게 된 청년들. 특히나 극단에 몰린 경우라면 그저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새로 나온 영화 소식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정말 인생에 실습이 있다고 믿으세요? 자신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이 주인공은 19살.
이 카드 연체금 빨리 내라고 독촉을 해야 하는 콜센터로 실습을 왔다가 어느 날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실적을 내야 살아남는 곳이니 돈 못 내는 힘든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해야 하고 화장실도 한번 못 가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 두려움과 싸워야 했던 이 청년의 고민은 상사인 센터장에게 전해지는데요. 그 역시 누구를 끌어안을 수 없이 팍팍하게 살아왔지만 살려달라는 이 외침을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다는 그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미안하다는 어른들의 사과가 이어졌던 사건이었죠.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 또 화력발전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다가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잊을 수 없어서 감독은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약 100년 전 시대를 앞서간 천재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세상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뭔가를 한다는 건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당시를 살아가면서는 그야말로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미래를 위한 고민뿐이었던 과학자의 삶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할아버지랑 어떤 관계로 태어나고 싶어? 모르는 사람. 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남편 없이 시아버지를 12년 동안이나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따로 살자는 시아버지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며느리로서의 삶에서 과연 엄마는 벗어날 수 있을지 딸이 감독이 돼서 만든 영화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 회의가 오늘 아침에 열렸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집값의 20%만 내고 입주하는 주택 분양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요. 이 중저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재산세를 어느 정도 줄여줄지는 곧 확정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과세 표준별로 0.1에서 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기존의 0.1% 최저세율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 논의를 거쳐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발하는 시위가 또 폭력 사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필라델피아 한인회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한인 소유 상점 10곳이 약탈과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대부분 미용용품 업체들이고 약국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금전적 손실이 막심할 걸로 보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발단은 26일 웨스트 필라델피아에서 흉기를 소지한 흑인 남성 월터 윌리스가 경찰관들이 쏜 총탄에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행인들이 촬영할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평화 시위가 밤에 폭력 사태로 변질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9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 개선문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비슷한 시각에 에펠탑 앞에 마르스 공원에서 탄약으로 가득 찬 가방도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개선문에서 발견된 상자는 폭발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상자의 실체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하도록 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두고 정부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사협회가 정부 해결책이 오늘까지 나와야 한다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행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난 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연결식이 부인 홍나희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운구 행렬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공간들을 돌면서 마지막 이별을 고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 주전 선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접촉자들이 격리 조치되고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촉자 규모를 포함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 경기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